자, 이제 기본서 475페이지 올까요? 기본서 475페이지. 자, 거기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의 성립. 먼저 1번에 가면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땡땡 하시고, 계약 성립의 모습 땡땡하고, 거기다가 세 가지를 쓸까요? 세 가지. 자, 먼저 양거를 1번에 가면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합치에다가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에 가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에다가 동그라미 2번. 그다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에다가 동그라미 3번 합시다.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교환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칠판 보고 내용 듣고 이제 교환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먼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 합치는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씁시다. 교환에다가 옆 사람이 그 잘 못 따라오면 잘 챙겨주세요. 네, 챙겨줘도 한 3번 이상 잘 못 따라오면 같이 앉으면 안 된다 그랬고 제가. 자, 첫 번째가 객관적 합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관적 합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고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됩니다. 즉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한다. 객관적 합치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 합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펜 놓고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합치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합치. 즉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객관적 합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승낙해 줘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 합치라는 겁니다. 다시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고? 객관적 합치고, 그다음 상대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다? 주관적 합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합치가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불합이라고 그래요. 불합이. 합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객관적 합치가 없는 걸 불합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합이 있으실까요? 불합이도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알고 있다. 이게 안불합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모르고 있다. 모른 불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숨은 불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숨은 불합이. 자, 이건 연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먼저 칠판에 와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8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갑은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했고 을은 8천만 원에 사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서로 뭘 또 몰라요. 귓구녕이 열려져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을이 듣고 8천만 원에 사겠다 얘기를 한 거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걸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무슨 불합이가 되는 거죠? 안불합이. 저 웃겨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 이제 건물이 두 개 있어요. A 건물도 있고 B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A 건물을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B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A 건물, B 건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A 건물을 매도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을은 갑의 B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죠. 모르는 거니까 무슨 불합이게 되는 거예요? 숨은 불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아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안불합이라고 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걸 서로 모르고 있을 때 무슨 불합이라고 한다? 숨은 불합이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안불합이든 숨은 불합이든 어쨌든 합의가 없는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또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쓰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묶고 안불합이 숨은 불합이 묶고, 이건 합치가 없는 거니까 무효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죠. 불성립.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고 불성립은 애초부터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무효와 불성립 늘 구별해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 불합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안불합의가 있고 수문불합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합의가 없는 거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입니다.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에 무효가 아니고. 자, 그다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건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얘는 기본서 가서 조문 한번 읽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세요. 여러분 책으로 어디오냐면 484페이지로 올까요? 484페이지. 484페이지. 자, 거기 와서 532조 조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위에 532조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밑줄 할까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밑줄을 했으면 칠판 올까요? 자, 여기가 출판사고요. 요 을은 출판사의 진정한 팬이에요. 근데 요 출판사 쪽에서는 이렇게 출판사에다가 이제 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네들이 신간서를 하나 앞으로 만들면 그 책을 하나 나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책이 만들어져 있고 그 만들어진 책을 주문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네들이 신간서적을 만들면 그 책을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을에게 책 한 권을 보내준 겁니다. 그럼 요 책을 보내준 건 요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출판사 쪽에서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이 책을 받아들고 이 책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 이름 이렇게 쓴 거예요. 낙서도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책 보내주니까 책에다 이름 쓴 건 승낙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때 승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될까요? 이름 쓴 때죠. 이름 쓴 때. 그럼 아까 이렇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이게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조문에 규정하고 있었죠? 그걸 요 교환 여부에다 씁시다. 그러니까 그 책의 기본서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이제 교환에다 옮겨 놓으면 더 이상 의사실현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다 씁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책 보내주는 사건 아시죠? 그럼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 이렇게 팔 흔들어 볼까요?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아셨죠? 팔 흔드는 게 느껴져야 돼요.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이름 쓴 때. 어디가 이게 느껴지죠? 어디가 느껴져요? 뭐 살이 막 느껴져요, 이렇게.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에요.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교차 청약 있죠. 533조, 533조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에 와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을에게 1월 3일 날 도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1월 2일에 갑도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을은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팔겠다고 편지를 보낸 거죠. 이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죠. 갑이 청약을 한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야, 청약.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자, 날짜를 볼까요?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건 언제예요? 1월 3일. 만약에 1월 5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내면 당연히 을이 뭐란 거죠? 승낙.
그런데 1월 2일 날 보낸 거니까 갑의 청약이 채 도달되기 전에 을이 의사표시를 한 거는 얘는 절대 승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청약. 그럼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갑이 뭐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뭐란 경우죠? 승낙. 근데 세 번째는 갑도 뭐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청약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1억 원에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그랬으니까 청약이 상호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일, 3일, 4일 중에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1월 4일. 계약 성립하는 날짜 동그라미 합시다.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1월 4일. 자, 그리고 그 뒤에 쓰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다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자, 그럼 교환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계약 성립의 모습에서 더 이상 여러분이 정리할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내용은 기본 강의 때 다 어떤 한 주제를 다루면 그 내용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될 만큼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교환에다가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 거로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기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틀렸을 때 그 내용을 봐야만 금방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말 중에 교환에 없는 거 있죠? 다 적으세요. 아시겠죠? 강의를 다시 듣고 교환에 없는 말들을 교환에다가 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손으로 써보면 결국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 그런 것도 결국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정리를 하면 그게 객관식 지문이고 책을 읽는 거고 그게 훨씬 더 시험용으로 좋은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시 강의를 듣고 정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칠판에 와서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는 게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럼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러니까 청약 하나 공부하고 승낙 하나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책 어디 오냐면 477페이지 옵시다. 기본서 477페이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청약 하나 공부하고 승낙 하나 공부하면 되겠어요?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청약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유출하시고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매매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법률사실. 법률사실. 밑에 가서 청약의 요건인데요. 별표. 그러니까 청약의 요건, 승낙의 요건 합해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갑시다. 청약은 장차 계약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갑이 청약을 하고 그다음 A가 청약을 하고 B가 청약을 하는 거니까 청약을 하는 사람 늘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특정인. 그다음 2번에 갈까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있는 의사표시. 그런데 특정인 하나 동그라미 하고요.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 합니다.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처럼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고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광고, 자판기 설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구체적 동그라미 하시고 확정적 동그라미 합니다. 일단 청약은 구체적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 말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사항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을 팔겠다고 말하는 건 청약이 되지 않아요. 1억 원에 팔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갑이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우리 승낙을 하면 갑이 별도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청약의 효력 발생.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다, 없는 의사 표시다. 있는 의사 표시니까 언제 효력 발생하게 될까요? 도달. 자, 그럼 실판 봅시다. 자, 그림에 와서 자, 여기 올까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1월 1일 날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편지를 보냈고 편지는 1월 3일 날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다음 승낙 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한 거예요. 다시 갑이 청약을 보낸 건 며칠이죠? 1월 1일.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건 1월 3일.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다? 1월 20일까지. 그럼 이때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청약을 한 사람이니까 얘는 청약자. 을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대방. 그러니까 청약자, 상대방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승낙자가 아니에요. 그 승낙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청약자, 상대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자, 다만 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상대방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뭐한 후에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죠.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보냈고 1월 3일날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한 거죠? 1월 20일까지. 그러면 1월 20일이 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1월 20일이 되기 전에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을 하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을의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죠. 근데 이 갑의 청약의 내용을 보니까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드는 거야. 물건을 사면 가격이 오를 것도 같고 쓰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 여부는 자유이긴 하지만 을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고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얘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이거 없었던 것을 하자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을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쓸까요? 이걸 청약에 무슨 역이라 한다? 구속력. 구속력 옆에다 땡땡하고 철회 X. 구속력 땡땡 하시고 철회 X. 그러니까 청약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두고 청약에 무슨 역이라 한다? 구속력. 자, 그러면 함부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 보호가 취지죠. 상대방 보호가 취지. 자, 첫 번째 청약은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청약에 무슨 역이라 한다? 구속력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청약에는 승낙 적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승낙을 적합하게 해주는 자격인데요. 땡땡 하시고 이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승낙 적격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청약을 보낸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건 1월 3일.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예요? 1월 20일까지. 그다음 을이란 사람이 1월 10일에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승낙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12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고 승낙을 보낸 건 1월 10일이고 승낙의 갑에게 도달한 건 1월 10일이죠. 그럼 결국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잠깐 여기서 일단 청약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고 승낙도 계약을 성립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다시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청약 때문에. 승낙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다?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왜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면 언뜻 보면 승낙이 좀 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힘. 그럼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도달은 돼야 되니까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힘이 있는 거죠. 다시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 내에 승낙이 때마침 들어온 거예요. 승낙이 때마침 들어오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힘이 발휘가 돼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 건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건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내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승낙, 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1월 22일에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25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인데 며칠 날 보냈어요? 20일. 그러니까 승낙 기간 훨씬 지나서 승낙을 보냈다는 겁니다. 완전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힘이 없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아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힘이 있다 그랬죠. 다시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두 번째 경우에 객관적 합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억이니까 객관적 합치 있죠. 주관적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 차리고 갑은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고 을은 갑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주관적 합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의를 했듯이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힘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힘은 며칠까지 있다 그랬죠? 여기는 1월 3일부터 1월 20일. 그러니까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20일까지만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20일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암만 합치게 되는 승낙이 들어와도 이미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청약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데 이건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하고 구성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 승낙, 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건 맞는데 요 청약자의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이다, 자유이다. 그냥 자유. 그다음에 요 언제까지 승낙해라. 언제까지 회답하라.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답해줄 의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약할 때 물건 보내는 애들도 있죠. 청약을 하면서 물건을 보내면서 물건을 구입하라.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고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겠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건 맞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맞는데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9페이지 가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3번에 니은번 있죠. 3번에 니은번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줄에 갑시다.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자,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 여부에 대한 뭘 가지며 자유, 승낙할 거냐 말 거냐 자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따옴표 볼까요? 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붙여서 청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표.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에도 물건을 수령하거나 반송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자의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을 공부해 볼까요? 승낙. 그럼 최근에 어디였냐면 480페이지 밑에 갑시다. 480페이지 밑에 승낙의 의의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죠? 찾으셨어요? 다음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승낙도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뭐다? 의사표시라는 거죠. 의사표시. 얘도 똑같네요. 그럼 청약이 법률 사실이듯이 승낙도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오른쪽에 승낙의 요건 별표. 자, 481페이지 승낙의 요건 별표. 아까 청약의 요건 별표했었죠? 승낙의 요건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돼야 한대요. 그 내심의 결의에다가 써볼까요? 내심의 결의를 효과의사라고 그럽니다. 효과의사. 청약자에게 표시되어 있는 표시 동그라미하고 그게 표시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다라는 걸 승낙에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건 2번인데요.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내용과 일치면 줄 아시고. 내용과 일치.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씁시다. 거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자, 그 다음 그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거, 주문이 중요한데요.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실판에 사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먼저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서로 본다. 그 점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청약 거절에다가요.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새로 청약 거기다가 동그라미 2.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는 걸 잘 기억하자. 그래서 번호를 좀 붙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쓰면 칠판 올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제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을이 듣고 야, 1억 원 너무 비싸고 8천만 원에 살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했고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1억 원 너무 비싸고 8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갑은 또 8천만 원 안 팔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그냥 처음대로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갑이 1억 원에 팔겠다. 오, 1억 너무 비싸. 8천에 살게. 싫어. 그랬더니 그냥 1억 원에 살게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에 표시할까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단 요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환 4페이지 있어요. 교환 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내용까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환 4페이지 하단에 있죠? 교환 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일단 이 사례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합치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치라는 건 청약에 있고 승낙에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다시 청약에 있고 승낙에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친 겁니다. 그러면 청약이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합치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갑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갑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쓰는 건 제가 일단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건 뭐죠? 청약이죠.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게 청약. 그 다음에 우리 8천만 원에 사겠다는 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 그러니까 이러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사겠다는 건 무조건 승낙인 거예요. 다시 제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기. 제일 염려스러운 건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라.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라. 그럼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는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1억 원에 팔겠다는 게 청약이죠. 1억 원에 사겠다는 게 이게 승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1억, 1억이니까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청약이죠. 여기는 1억 원에 사겠다.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겠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겠다.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사겠다는 그냥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이니까 뭐까지 됐다. 합치까지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 사겠다는 것도 승낙이고 8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 승낙이고 3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 다 승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억 원에 팔겠다는 게 청약이고 얘는 1억 원에 사겠다도 승낙, 8천만 원에 사겠다 다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합치.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8천이니까 내용이 안 맞죠. 이건 청약에 대해서 이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겁니다. 승낙은 승낙인데 청약의 내용을 바꾼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승낙인데 무슨 승낙이다?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읽어봤던 조문이 뭐냐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 그랬죠? 앞에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1번이 뭐예요? 1번. 청약 거절과 동시에 그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일단 청약을 뭐 한 거죠? 거절. 그러니까 청약을 거절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 규정에 의해서 뭐로 본다? 새 청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거 씁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청약을 일단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로 본다? 새 청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청약.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안 팔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승낙이 없는 거죠. 그럼 꽝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나가리 돼. 다. 그럼 요 맨 끝에 남은 건 이제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거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하는 건 을에 뭐가 되는 걸까요?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돼야 되죠? 합치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갑에 뭐가 없다. 승낙이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도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하는 것대로 잘 따라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칠판에 와서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이걸 까먹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 안 들어가는 거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건 저를 잘 따라하는 게 가장 빠른 지능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을 잘 정리하라는 거죠.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건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걸 교환 여백에다 잘 정리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강의 꼭 다시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 정리를 한번 해봐요. 두 달만 연습하면 점수가 60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시 합격이 되는 거고. 근데 두 달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 그냥 1차마다 끝나는 거죠. 내 말대로 두 달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세요. 두 달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면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강의 꼭 다시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다 교환해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한 장 넘어와서 482페이지를 갑시다. 482페이지 계약 성립 시기인데요. 거기는 양거로 2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게 별표예요. 그게 별표. 자, 일단 별표를 해두고 그 다음 교환을 꺼내서요. 교환에다가 이제 먼저 필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자, 교환 5페이지 있어요. 교환 5페이지. 자, 거기에 계약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자, 먼저 첫 번째 대화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게 될까요? 일단 대화자는 전화하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대화자인데 그러니까 대화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씁시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청약이 도달하고 승낙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사이니까 갑의 말을 을이 듣고 을의 말을 갑이 들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대화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그러니까 이게 대화자니까 서로 말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또는 전화하는 사이. 이걸 좀 도달로 표현하면 갑의 말이 을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 갑의 말이 을의 귓구녕에 들어가고 을의
이 갑의 극균형이 들어가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도달하고 승낙이 도달하면 즉 말이 끝나면 그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격지자는 중요하죠. 잘 씁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또박또 써둘까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 따라옵니다. 갑이 사례는 똑같아요. 1월 1일에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3일날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승낙 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한 거예요. 그럼 갑의 일은 뭐예요? 청약자, 을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1월 10일에 보냈고 이 편지는 1월 12일에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다시 승낙 기간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 승낙을 보낸 건 1월 10일. 승낙이 도달한 건 1월 12일. 결국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고 했죠. 청약 때문. 자, 그다음에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고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는 날짜를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 교환에다가 계약이 성립하는 날짜는 며칠이 되는 거죠? 1월 10일이 되는 거죠. 1월 10일. 이때 써먹는 게 두 번째죠. 얘네들이 청약의 편지, 승낙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격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청약의 편지, 승낙의 편지란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 그럼 이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니까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송을 동그라미 할까요? 여러분 썼던 거예요. 발송 동그라미 하고 밑에다 씁시다.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건 맞는데 이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때 도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도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 날 보냈고 12일에 들어갔을 때, 즉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들어갔을 때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짜인 10일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얘가 뭐 22일에 들어간 거예요. 승낙 기간 지나서 들어갔을 때는 10일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 밑에다가 꼭 쓰기 바랍니다.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제때 도달은 해야 함.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때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제때 도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칠판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1월 25일에 갑에게 도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훨씬 지나쳐서 승낙을 보냈고 완전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아예 늦게 보내서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죠. 힘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예 늦게 보내서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씁시다. 뭐로 볼 수 있다고요? 새 청약.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예요. 그럼 이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갑이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갑이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0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이 편지가 1월 22일에 갑에게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편지가 도달되는데 어느 정도면 되는 거죠? 편지가 도달되는데 뭐 2, 3일이면 되죠. 그런데 1월 10일 날 보냈으니까 얘는 도달 가능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결국 뭐가 됐다?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 첫 번째는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고, 두 번째는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제때 보냈는데 늦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도달 가능하게 보냈는데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면, 늦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게 연착의 통지인데,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면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을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갑이, 을이. 일단 을이라는 사람은 연착이 됐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얘는 당연히 모르죠. 그 을은 이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얘는 며칠 날 보냈죠? 10일 날 보냈으니까 2, 3일 내로 편지가 갑에게 도달할 것이라 믿고, 을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니까 지가 먼저 전화해서 제때 갔나 안 왔나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을은 연착됐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면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을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지금 가정으로 말을 했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면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갑은 며칠까지 승낙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1월 20일까지. 1월 20일까지 승낙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의 승낙이 며칠 날 도달한 거예요? 1월 22일 날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진짜로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 여기가 부드럽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해되지 않으면 외워도 잘 되지 않거든요. 갑은 제가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면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갑은 진짜로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 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이유. 갑이 을에게 늦어졌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갑은 왜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죠? 왜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해야 되죠. 사람이라면. 자, 요 내용을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한 표현이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이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이. 그러면 이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이니까 요 이제 특별한 계약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을의 이익을 고려해줄, 을의 이익을 배려해줄 의무 정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에 찍힌 소인을 보니까 며칠로 찍혀져 있는 거죠? 10일로 찍혀져 있는 거죠. 갑한테 도달한 건 며칠이에요? 22일이긴 하지만 편지에 찍혀져 있는 소인이 며칠이죠? 10일로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찍혀져 있는 날짜를 보면 얘가 지금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언제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제때 나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보내긴 했는데 너의 승낙이 내가 정한 데드라인은 지나서 나에게 도달되고 말았단다라는 걸 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 없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착의 통지를 이제 해주면 이제 늦어졌다는 게 이제 결국 을에게 알려지게 됐으니까 을은 더 이상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갑 쪽에서 연착의 통지를 해주면 결국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 거죠. 갑은 할 도리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계약 체결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예상을 해서 결국 자기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나서 자기에게 도달됐다는 걸 을에게 알려준 거니까 갑은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서 연착의 통지를 해줬고 결국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를 해주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갑이 늦어졌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싸움이 생기죠. 싸움. 어떤 싸움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연착됐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을은 연착이 됐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마치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에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겠죠. 안 넘겨주는 근거는 뭘까요? 이거죠. 자기가 정한 1월 20일은 지나서 도달됐다는 걸 근거로 해서 갑은 또
소유권을 안 넘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법적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528조 3항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주문 찾을 필요는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결국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그럼 제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할까요? 이때 또 써먹는 게 있죠. 아까 편지니까 대화자, 격지자죠.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10일. 자,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잘 분석해 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승낙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실판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편지를 보냈고 제때 들어간 경우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늦게 보내서 늦게 간 경우죠.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걸 내가 지금 말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다시 강의를 보고 이걸 꼭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탕탕탕 풀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입니다.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고, 두 번째는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경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제때 보냈는데 늦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두 번째,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제때 보내서 제때 보냈는데 늦게 도달한 경우는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때 보내서 제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죠.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대화자는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는 거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미리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 그랬죠?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경우, 제때 보냈는데 늦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나눠봐야 되죠. 그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7번 풀어봅니다. 자, 이게 답이 잘 보이지 않죠?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먼저 기억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아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자, 1번은 5의 X예요. X. 2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끊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 생기죠. 그런데 끝에 청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약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이걸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구속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3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끝에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청약자의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4번은 5의 X예요. 일단 4번의 키워드는 뭐죠? 청약, 청약 동그라미, 청약. 그러니까 청약에다 씁시다. 청약은 항상 도달. 그러니까 청약하면 늘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항상 도달. 그러니까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격지자의 경우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건 승낙의 발신이죠. 아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요 격지자의 경우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 승낙이 발신인 거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 질문은 실판 볼까요? 앞에 밑줄 한번 해봅시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여기까지 밑줄합니다. 승낙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청약. 자, 그럼 실판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겁니다. 아까처럼 1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연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면 당연히 승낙이 연착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승낙 기간을 지나면 연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승낙 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 승낙이 연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잘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도달하면 연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낙이 아무 때나 와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게 중요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연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승낙 기간 내에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연착이 되는 겁니다. 뒤에는 맞죠?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 뭘 골라줘야 돼요? 5번.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